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인사말 하실 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없으면은 이어서 이제 제2부 심포지엄 본 행사를 진행하는데, 본 행사는 세션을 둘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부 1세션에 참가하실 그 발표자, 토론자가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 진행 1세션을 맡은 조영탁 교수님한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사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제가 학교 복지가 지금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일일이 뵙고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여기 와서 이제 사회를 맡으면서 인사를 해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가 밖에서 좀 뭐 다른 기관에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또 맡은 주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국가의 10년 대계와 100년 대계와 관계되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인구 구조 문제, 이런 게 다 이제 한국經濟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그래서 그 중요한 중차대한 주제를 제가 또 사회를 맡게 돼서 더더욱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표 15분 정도 하고요, 토론 8분, 그리고 프로나 온라인에서 질문 한 2분,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 답하시는 거 한 5분, 이렇게 해서 한 30분 단위로 해서 세션 3개를 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 발표자 소원자는 일단 발표할 때는 PPT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나중에 토론 끝나고 토론자까지 발표하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15분 발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한국 사회는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어댑트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뭔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온실 효과의 문제인데요. 다 온실 효과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반사되거나 아니면 복사열 형태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온실가스층이죠.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층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 온도 변화 폭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평균 기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 온실가스가 너무 많으면은 평균 기온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너무 적으면은 평균 기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제 화석 연료로 지표나 지하에 고체 혹은 액체로 있었던 탄소가 태우니까 공기로 이산화탄소로 방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출되고 나면 되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특히 200년 이상 남아 있을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중에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출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과거 4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알려주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농도가 일정 바운더리 안에서 플럭츄에이트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최대가 대략 300입니다. 300 ppmV인데 300이 최대치입니다. 40만 년 동안.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온 변화도 일정한 바운드에서 플럭츄에이트 하고 있죠. 상승을 보시면 밑으로는 많이 내려가요. 지금보다. 여기서 지금은 1950년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내려가는데 위로는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대략 위로는 최대 2도씨 내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의 생태계가 적응을 해왔다. 40만 년 동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도씨의 기온 상승이라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 어떤 협약의 어떤 포컬 포인트가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자료가 어떻게 제너레이트 됐는지를 설명해 줄 거고요. 아까 제가 농도 최대치가 300이라고 말씀드렸죠. 300. 2250년까지 만약에 우리가 1700기가톤, 이거는 이제 농도가 아니고 총량입니다. 탄소의 총량, 대기 중 1700기가톤을 방출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방출을 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방출을 하고 2250년 이후에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플럭츄에이트 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실선이 CO2 농도입니다. 아까 제가 CO2 농도가 최대치가 300이라고 말씀드렸죠. 300.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총량을 방출하면 CO2 농도가 이 300에서 2배까지 올라가요. 2배까지 올라가고 온도는 2도씨를 훨씬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요거예요. 1700기가톤이었죠. 총량이. 1000기가톤 총량이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2250년 일정 시점을 두고서 그 후로 탄소 중립이 됐을 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방출한 게 총량이 1000이면 2도씨 아래에서 머무는데 2도씨 아래에서. 아까 1700일 때는 3도씨 아래에서 머무는데요. 이게 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2000년에서 거의 뭐 10,000년 동안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인류가 어느 정도의 온도 변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그걸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2도씨 이내로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표가 앞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이 탄소 총량이 대기 중에 1000기가톤 대략 그 안에서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화석연료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방출해 왔는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미 CPA는 이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서유럽과 독일, 그다음에 파이스트 에이시아는 인도 파키스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은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서유럽과 북미는 굉장히 일찍부터 1900년 그 이전부터 방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이 각 지역별로 지금까지 얼마나 방출했느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을 계산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방출한 거고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인구를 보시면 여기는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본다면 이 지역에서의 방출은 아주 적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적입니다. 이게 1000기가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총 탄소의 양인데 지금까지 그 중에서 이만큼을 배출했습니다. 이만큼 배출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여력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700 정도. 700. 앞으로 700을 지역별로, 국가별로 얼마씩 배출할 것이냐 나눠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배출한 거는 지역마다 어떻게 배출했느냐? 북미, 유럽이 대부분이에요. 인구 밀집 지역은 아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배출량을 보시면 뭐 다 무시하셔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UK 선진국들 1인당입니다. 1인당. 중국, 인도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인도,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인도처럼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었겠죠. 1인당 총생산과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한 자료인데 뭐 이건 당연히 배출량이 많을수록 1인당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GDP는 더 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발전할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 지금부터는 상당한 제재에 들어가실 겁니다. 국가별 총 배출량인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를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을 친다면 이거보다 중국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좀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2012년 당시 배출 현황을 보시면 중국이 아주 큽니다. 미국, 중국, 인도가 총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의 배출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이해상충이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잘 알려진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 두 번째는 균등 배분의 원칙, 1인당 균등 배분,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자, 네 번째는 피해 분담을 균등하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피해 분담을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피해라는 것은 기준점이 현재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완전히 인정해주고 거기서 출발해서 피해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선진국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약자 배려는 이제 후진국을 배려하는 것이고 균등 배분은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염자 부담도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우리가 뭐 잘 알려진 원칙이죠. 그래서 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 망가뜨린 사람이 고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책임을 나누느냐, 배출한 양에 비례해서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돌려 얘기하면 배출량에 비례해서 배출권을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비례라는 그 수학적 포뮬러의 특성상 동치가 됩니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grandfathering, 기득권의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당 균등 배분이라는 것은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에 누가 배출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신경 쓰지 말고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1인당 똑같은 양의 아까 700기가톤을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 데피니션 인구가 많은 나라에 더 많은 배출이 갈 수밖에 없겠죠. 문제점이라면 역사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약자 배려인데요. 그럼
존 롤즈의 뭐 차등의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근거로서 그 밖에도 뭐 많은 이제 뭐 기회 평등의 원칙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평등주의의 많은 입장들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에 경제 개발의 기회를 주자. 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포스나더와 와이스박이라는 법학자, 법경제학자는 이 제안을 정치적으로 해결 불능이라고 주장하고요. 이분들이 쓴 책이 있죠. 그 책에서는 이런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균등한 피해 분담. 그래서 개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등하게 감축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포스나트와 와이스박은 기후 위기 피해는 후진국이 많이 벌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거고요. 이 취약 지역일 수도 있고요. 인프라도 안 돼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후진국은 이 어그리먼트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는데 따라서 그 이익만큼 저감 의무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주장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 국제적 파레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후진국을 어느 정도 배려해 준 거죠. 후진국에게는 감축 의무가 없었죠. 교토 프로토콜 비판하면서 뭐 국제적 파레토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진국도 의무를 분담해야 된다. 모든 선진국, 후진국 모두 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파레토 개선이 되어야 된다. 모두 나아져야 된다. 지금 교토 어그리먼트는 선진국은 피해를 보고 후진국은 나아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윤리학자, 도덕철학자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협약의 가장 첫 번째 협약, 가장 기본 정신을 국가 간의 책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담아놓은 UNFCCC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있다. 왜냐하면 UNFCCC는 바로 역사적 책임과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감축 의무의 차등 부과를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의 근거는 아주 다양한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방출된 이산화탄소 특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유엔의 기본 원칙 21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지구 자원을 활용할 때 관할권 외에 타국에 혹은 타 지역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균등입니다. 성장과 변형에 대한 기회가 선진국과 후진국에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로봇 로직의 생각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 자유지상주의적인 접근이 지금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기술 발전의 문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지상주의적 접근법에서는 분배 정의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법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당한 획득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 지금까지 무분별한 배출을 한 그러한 어떤 배출권에 대한 지금까지 누려왔던 소유권이 정당한 획득인가? 정당한 획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노직이 말했던 기준 중에 노함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함 프린서플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획득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특히 이 자유지상주의 쪽에서 진보적 자유지상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자연자원에 대한 우리 공유자원에 대한 획득의 정당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선착순이 아니라 노지께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구성원들에게 늦게 온 후발자도 평등한 권리가 보장될 때 자연자원에 대한 정당한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상당히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기의 탄소 저장 용량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모든 지구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제 접근법을 상당히 좀 구체화해서 좀 조작적 정의로 만들어서 어떤 배분의 규칙을 만든 것이 이 4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게재했던 연구에 나오는 4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1인당 균등 배분, 아까 EPC고요. C는 퍼캐피타 약점, HEPC는 역사적 책임, H는 역사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EP는 grandfathering,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배출량에 비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HEP는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되 지금 배출량에 비례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개인 중심입니다. 국가 중심이 아니고 기득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HEPC는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P, grandfathering은 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권리도 평등하게 주지 않고 선진국이 유리한 것이고요. 국가 중심이고 기득권을 허용하고요. HEP는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이 앞에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제 방식의 이제 배분 규칙을 교토 의정서와 비교해 보면 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 회색이 교토 의정서의 배분 규칙입니다. 교토 의정서에서 중국에 이만큼 배출권을 허용해 줬고요. 이거는 이제 동유럽이고요. 미국, 유럽, 인디아, 일본, 한국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EPC,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제가 이 연구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빨간색은 역사적 책임을 물은 거고요. 파란색은 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준 방식입니다. 이 2가지 빨간색, 파란색이.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이고요. 초록색과 오렌지색은 이것은 grandfathering입니다. 초록색이 grandfathering, 현재 배출량에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현재 배출량 비례의 역사적 책임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교토 원칙은 교토 의정서는 요 기득권과 가장 유사합니다. 기득권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교토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공정한 이 붉은 HEPC 역사적 책임을 부과한 1인당 균등 배분, 이것과의 격차를 보시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2050년까지 넷 제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저감에 기여해야 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감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컨트리뷰트를 해야 됩니다. 부상으로. 그러니까 그 격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과 교토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EPC죠. 1인당 균등 배분. 과거 역사적 책임이 없이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국가 간에 얼마나 큰 이해 상충이 존재하는가를 알려주고요. 앞으로 파리 협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에서는 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자발적 감축가지고요. 국가마다 감축안의 기준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 파리 협정에 추가해서 강제적
감축 기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고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를 이 빨간색과 이 회색의 차이가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넷 제로를 이제 선포했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감축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이것을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19세기,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불평등과 빈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단독점,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강화로서 극복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진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탈출이 가능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너무 단선적인 시장가치 극대화, 물질적 소비와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구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과잉 소비의 시대를 낳았고요. 그것이 지구 공유 자원의 비극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강제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그 위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었고요. 현재 또 다른 위기는 국가 간 불평등과 불평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것은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지역 갈등과 분쟁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글로벌 국가 계급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저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버넌스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의 지지가 있었고요. 국제적 연대가 존재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도덕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은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자본주의의 대전환은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지구 자원의 글로벌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당한 지금까지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 삶의 방식의 전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이런 자본주의의 전환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 환경 문제들이 기업의 존망에 상당한 위험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고요. 지금은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변화를 앞으로 가속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식이고요. 소비자의 주권이고, 그리고 투표자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관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후회적인 공정한 자본주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NPT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리, 그리고 배출권, 그리고 이런 규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어쩌면 선진국의 기술 독점권의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전환을 맞이해서 어쩌면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회가 있고요. 한국만큼 ESG의 개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은 아주 많은 공정 경제의 문제가 있고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배 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는 ESG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잠재력도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IT라든지 디지털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반 산업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후위기 그리고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 경제학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 경제학을 마이클 좀 진행으로 해주시겠어요? 2021년도에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 교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보여주셨는데 마저 다 하지 못한 말씀은 한번 자원학회에서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닌데 PPT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고 있고 주 교수님 발표 자료에는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그런 탄소 중립이 왜 지금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이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부터 해서 쭉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미 온실가스 이 ppm이 400ppm을 초과했고요. 현재 유엔의 목표는 이 글로벌 평균 온도를 1.5도씨까지 억제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기후변화 학자들이 이 1.5도씨를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저희들은 더 심각한 기후 임팩트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쭉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어느 날 이슈가 되느냐 이건데요. 네.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이 가속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주 교수님 발표에서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감축 잠재 역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무역 라운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조 바이든은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9년 남았는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영국이나 EU의 여러 나라들은 1990년 대비 감축 목표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2005년이고 어떤 곳은 1990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2005년도부터 이미 온실가스가 감축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셰일가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EU 지역은 1990년대부터 이미 CO2가 감축 경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 경로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에서 꺾어야 하는 이런 도전적인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배경하에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계획에 감축이라는 상당히 이제 규제적인 조치에 대한 키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에 대한 키워드 검색은 보면은 단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뭐냐면은 그냥 아젠다 차원에서 단어를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 사용과 탈동저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즉 경제 성장 본연의 콘텍스트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와 함께 간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들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게 제 견해고요. 지금 우리가 발표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까지 24.4% 감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달성이 힘든 건데 최근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2월 달에 제가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립하는가라는 연구 파트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 램지 모형에 방금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존 롤즈의 이 형평성, 정의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리적 조건으로 해서 넣어봤을 때 만일에 자연적인 상태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본 축적 상태에 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자본 축적으로 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 그래프는 주 교수님 자료에서 1인당 GDP 배출량으로 본 건데 사실 저는 자본 스톡과 이 각 나라의 이 온실가스 잠재 역량도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아리백을 선언을 한다라든지 그린 뉴딜을 한다라는 것은 한 산업 부문, 몇 개 산업 부문에 포커스를 둔 반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시경제적인 체질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어떤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분권화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여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과 유연한 제도가 들어서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조영탁 교수님께서 공공기관장 맡고 계셨던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이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분권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연계 그리고 성장으로서의 또 자본 확충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파트들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쉐어해 드렸던 자료들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약간 여담인데 주 교수님 요즘은 그랜드 파더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공정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그 온실가스 무상 할당에 대한 부분도 그랜드 페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두 분 죄송합니다. 이거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게 사회자는 시간 음수가 첫 번째 의무로서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도 약간 시간 오버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게 더 순서는 다 밟아야 되니까 온라인에서는 좀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카톡을 보니까 혹시 프로에서 혹시 뭐 탄소 중립 뭐 등등에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 제약을 얘기해서 그게 암묵적인 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토론 잠깐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우리 주변 교수님
발표가 아니라 조금 못한 얘기라든지 또 이게 박화진 교수님 토론 들으시고 소감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에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랜드 페런팅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박구정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그 정부의 그 로드맵이 좀 더 그 수요자에게도 감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그런 방향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공급만 있으면 안 되고 수요도 있어야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도록 좀 더 뭐 가계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강한 로드맵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박구정 교수님이 이제 토론할 때 말씀하셨듯이 전력 가격이 그 재생에너지의 비용, 환경 비용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그 가격 이제 결정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전력 가격이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적절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그 전력 감축, 재생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그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저는 하여튼 너무 우리 사회가 그 과거에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 민간 도입 이런 이슈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업들이 지금 너무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관료 사회에 독립되지 않은 어떤 의존하는 그런 식의 운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기업이 전문성과 독립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박효진 교수님, 예, 잠깐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무역 통상 라운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경제에 대한 실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실가스 물질 중에 HF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CO2가 파괴력이 1이라고 한다면은 HFC는 2000이 넘습니다. 근데 HFC에 대한 규제를 미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HFC가 뭐냐면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CFC의 대체 물질이고요. 듀퐁이 이 대체 물질을 만들었을 때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갈 때 경제적인 이슈, 통상 이슈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지가 않으면은 굉장히 큰 탄소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에 대한 충격은 미래 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저희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면은 이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이 500기가와트, 풍력이 200기가와트, 토탈 700기가와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순 계산에 의한다 하더라도 2050년부터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의 약 2배가 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영탁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생태경제학 초창기부터 꽤
굉장히 연구를 오래 해오셨는데 이런 재생에너지의 폐기물도 프리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로부터 갖고 오는 프리 에너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엔트로피가 쌓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올해 2021년도 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예, 장시간 발표하고 토론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저는 몇 가지 할 얘기 있는데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저는 뭐 다음 기회 해도 관계 없으니까요. 예, 다음 세션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표 시간을요 참고합니다만 하여튼 15분 정도로 해서 좀 가능한 좀 지켜주십시오. 예.